거의 모든 것의 역사 제17장 대륙권 속으로. 대기는 무척 고마운 존재다. 대기는 우리를 따뜻하게 해준다. 대기가 없었다면 지구의 평균 온도는 섭씨 영하 50도로 생물이 존재할 수 없는 얼음 덩어리였을 것이다. 더욱이 대기는 쏟아져 들어오는 우주선, 전하를 가진 입자들, 그리고 자외선과 같은 것들을 흡수하거나 비껴가게 만들기도 한다. 기체로 채워진 대기는 모두 합쳐서 두께가 4.5m나 되는 콘크리트 보호막과도 같은 역할을 한다. 만약 대기가 없으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우주의 방문객들이 작은 단검들처럼 우리 몸을 난도질해버릴 것이다. 대기에 의한 감속 효과가 없다면 빗방울마저도 우리를 기절시켜버리게 된다. 우리의 대기에 대해서 가장 놀라운 사실은 그것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다. 대기는 위쪽으로 200km까지 올라간다. 지표에서 보면 상당한 높이처럼 보이겠지만 지구를 책상 위에 놓는 지구 모형 정도로 축소한다면 대기는 그 표면에 칠해진 니스칠 정도에 불과하다. 과학적인 이유 때문에 대기는 불균등하게 대륙권, 성층권, 증강권, 그리고 열권이라고도 부르는 전리권의 네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대륙권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부분이다.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살아가기에 충분한 양의 온기와 산소를 가지고 있다. 물론 조금만 위로 올라가면 생물에게는 불편한 환경이 된다. 지면에서 꼭대기까지 대륙권의 두께는 적도에서는 16km 정도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온대지방에서는 10에서 11km 정도에 불과하다. 대기 질량의 80%와 거의 모든 수분, 그리고 거의 모든 기후변화가 이렇게 얇고 희박한 층에 포함되어 있다. 우리와 하늘 사이에는 정말 별것이 없다. 대륙권 바깥에는 성층권이 있다. 태풍 구름의 꼭대기가 옛날에 쓰던 모르처럼 평평하게 퍼지는 곳이 바로 대륙권과 성층권의 경계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천장이 바로 1902년 기구를 타던 프랑스 사람 레온 필리프 테스랑 드보르에 의해서 발견된 대륙권 계면 트로포포스이다. 여기에서 pause는 잠깐 멈춘다는 뜻이 아니라 완전히 끝나버린다는 뜻으로 폐경기, menopause에서도 사용하는 그리스 어원에서 비롯됐다.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대륙권 계면도 사실은 그렇게 높지 않다. 현대 고층 건물에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한다면 20분 정도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다. 물론 그런 여행은 바람직하지 않다. 기압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그렇게 빨리 올라가면 뇌와 폐에 위험할 정도로 많은 양의 체액이 모이는 부종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전망대의 문이 열리면 그 속에 있는 사람은 이미 죽었거나 죽어가고 있을 것이다. 아무리 조심스럽게 올라가더라도 상당한 불편을 감수해야만 한다. 10km 높이에서의 기온은 섭씨 영하 60도이고 산소 공급 장치도 꼭 필요하다. 대륙권을 벗어나면 기온은 다시 섭씨 5도 정도까지 올라간다. 1902년에 기구를 타고 용감하게 올라가 봤던 드보르가 발견했던 오존의 흡열 효과 때문이다. 중간권에 이르면 온도는 다시 영하 90도로 떨어지고 이름이 제대로 붙여지기는 했지만 아주 변덕이 심한 열권에서는 섭씨 1500도까지 올라가 버린다. 그런 고도에 이르면 온도의 의미가 애매해지기는 하지만 밤과 낮의 기온은 섭씨 550도 이상 차이가 난다. 온도는 실제로 분자의 활동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해수면에서는 공기 분자들이 너무 많아서 분자들은 다른 분자와 충돌하기까지 100만 분의 1cm 정도밖에 움직이지 못한다. 수억 개의 분자들이 끊임없이 서로 충돌하는 과정에서 서로 열을 교환하게 된다. 그러나 80km 정도의 높이에 있는 열권에서는 공기가 너무 희박하기 때문에 분자들 사이의 간격이 몇 킬로미터씩이나 되고 거의 서로 충돌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분자들은 매우 뜨겁다고 하더라도 서로 충돌하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 열을 교환할 수가 없다.
만약 열 교환이 효율적으로 일어난다면 그런 고도에서 돌고 있는 인공 물체들은 곧바로 녹아버릴 것이기 때문에 분자들이 서로 충돌하지 않는 것은 인공위성이나 우주선에게는 좋은 소식이다. 그렇다고 해도 외계로 나가는 우주선에는 특별한 보호장치가 필요하다. 특히 2003년 2월 우주 셔틀 컬럼비아호의 비극적인 사고에서 보았던 것처럼 지구로 귀환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대기가 희박하기는 하지만 우주선이 대략 6도 이상의 가파른 각도로 진입하거나 너무 빠른 속도로 진입하게 되면 공기 분자와의 충돌 횟수가 늘어나면서 우주선을 녹여버릴 정도의 열이 발생하게 된다. 반대로 진입하는 우주선이 10건을 너무 작은 각도로 스치게 되면 우주선은 물 위에서 튕겨지는 조약돌처럼 우주로 튕겨져 나가게 된다. 그러나 우리가 절망적으로 땅에 붙어서 살아야 하는 존재인가를 인식하기 위해서라면 대기의 끝까지 나갈 필요도 없다. 고도가 높은 지역에서 지내본 사람들은 누구나 바다로부터 수천 미터를 올라가기 전에 이미 몸에 이상이 생긴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적당한 복장을 입고 산소 탱크를 지고 충분한 훈련을 받은 경험 많은 등반가들조차 너무 높은 곳에 올라가면 의식장애, 어지러움, 피로, 동상, 탈수증, 편두통, 식욕 저하를 비롯한 수많은 기능장애를 겪게 된다. 인간의 몸은 해수면에서 너무 높은 곳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져 있다는 사실을 수백 가지 명백한 방법으로 주인에게 알려준다. 등반가 피터 하벨러에 따르면 에베레스트 정상에서는 아무리 좋은 조건에서라도 한 걸음을 옮기려면 어마어마한 의지력이 필요하다. 잡을 곳을 향해서 손을 뻗는 움직임마저도 억지로 해야만 한다. 나른하고 죽을 것 같은 피로가 끊임없이 목숨을 위협한다. 영국의 등반바이며 영화 제작자였던 매트 디킨스는 에베레스트에 이면에서 1924년 영국의 에베레스트 등반 팀을 이끌다 하워드 소머벨이 감염된 고기 조각 때문에 기도가 막혀서 죽을 뻔했던 경험을 소개했다. 소머벨은 엄청난 노력으로 기침을 해서 그 고기 조각을 뱉어낼 수 있었다. 그러나 그의 후드, 점막 전부가 떨어져 나와 버렸다. 등반가들에게 죽음의 영역이라고 알려진 750m 이상에서는 신체 장애가 심각해진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4500m 부근에서도 심하게 약해지고 위험스러울 정도로 아프게 된다. 높은 지역에서의 적응력은 신체의 건장함과는 거의 아무런 관련이 없다. 높은 곳에서 할머니들은 아무렇지도 않은데도 더 건장한 손자들은 낮은 곳으로 내려올 때까지 힘이 빠지고 숨을 헐떡이는 경우도 많다. 사람이 계속해서 살 수 있는 고도의 한계는 대략 5,500m인 것 같지만 높은 곳에서 살았던 사람들조차도 그런 높이에서는 오랫동안 견디지 못한다. 프랜시스 애시크로프트는 극한에서 사는 생물에서 안데스 지역에는 해발 5,800m의 황광산이 있지만 광부들은 그곳에서 살지는 않고 매일 저녁 460m를 내려왔다가 다음날 아침 다시 올라가는 것을 더 좋아한다고 했다. 높은 곳에서 사는 사람들은 수천 년을 그런 곳에서 지내면서 가슴과 폐가 비정상적으로 커지고 산소를 운반하는 적혈구의 수가 3분의 1 가까이 늘어나도록 진화해왔다. 물론 혈관계가 견뎌낼 수 있는 적혈구의 수에는 한계가 있다. 더욱이 5,500m의 높이에서는 아무리 잘 적응한 여성이라고 하더라도 임신한 아이가 완전히 자랄 수 있을 정도의 산소를 흡입할 수가 없다. 1780년대에 유럽에서 실험용 기구를 타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 봤던 사람들은 온도가 급격하게 떨어진다는 사실에 놀랐다. 300m 올라갈 때마다 온도가 섭씨 1.5도 정도씩 떨어진다. 논리적으로는 열원에 더 가까이 갈수록 더 뜨겁게 느껴져야만 하겠지만 높은 곳으로 올라간다고 해서 실제로 태양에 더 가까워지는 것은 아니다. 태양까지의 거리는 1억 5천만 킬로미터나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멀리 떨어진 태양을 향해서 300m 정도 다가가는 것은
오하이오에 있는 사람이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일어난 산불을 향해 한 걸음 다가서서 연기, 냄새를 맡으려고 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대답은 다시 대기를 구성하는 분자의 밀도의 문제로 되돌아간다. 태양은 분자들에게 에너지를 준다. 그 결과 분자들은 더 바쁘게 움직여 다니게 되고 그런 상태에서 서로 충돌하면서 열을 교환한다. 여름날 햇볕 때문에 등이 뜨겁게 느껴지는 것은 사실 피부에 충돌하는 분자 때문이다. 그런데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분자들이 적어지고 따라서 충돌도 줄어든다. 공기는 속기 쉬운 물질이다. 우리는 해수면에서도 공기가 아주 가벼워서 질량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사실 공기는 상당한 질량을 가지고 있고 그 무게가 스스로에게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한 세기도 더 전에 와일빌 톰슨이라는 해양과학자의 말에 의하면 아침에 일어나서 기압계가 2.5cm 올라가 있는 것을 발견하면 그것은 밤사이에 거의 0.5톤 무게가 우리를 짓누르고 있었다는 뜻이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런 불편도 느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부력 때문에 우리 몸을 더 쉽게 움직일 수 있어서 더 상쾌하게 느끼게 된다. 0.5톤의 압력이 짓누르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바다 밑에서 몸이 압착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압축이 불가능한 액체로 되어 있는 우리 몸이 같은 세기로 밀어내기 때문에 내부와 외부의 압력이 같아진다. 그러나 태풍이나 심지어 조금 강한 바람이 불 때처럼 공기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공기가 상당한 질량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곧바로 알아차리게 된다. 모두 합쳐서 우리 주위에는 52억 톤의 100만 배의 공기가 있다. 지구상에서 1제곱킬로미터당 1000만 톤에 해당하는 양으로 결코 적은 양이 아니다. 수백만 톤의 공기가 시속 50에서 60km의 속도로 지나가면 팔다리가 부스러지고 지붕의 기아가 날아가는 것은 조금도 놀랄 일이 아니다. 앤서니 스미스가 지적했던 것처럼 일기예보에서 볼 수 있는 전선은 7억 5천만 톤의 차가운 공기 덩어리가 10억 톤의 따뜻한 공기 덩어리 밑에 짓눌려서 만들어진다시피 기상학적으로 흥미로운 일이 일어나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우리 머리 위의 세계에서는 에너지가 부족한 경우가 생기지 않는다. 추산에 의하면 뇌우는 미국 전체가 4일 동안 쓸 수 있는 전기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싶습니다. 미국 전체가 4일 동안 쓸 수 있는 전기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적당한 조건이 되면 뇌우는 10에서 16km까지 올라가고 시속 160km에 해당하는 상승 및 하강 기류를 만들어낸다. 네운할 때 뇌자가 번개라는 거는 다 아실 겁니다. 그런 기류들이 서로 붙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비행기 조종사들은 네우 속을 비율행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구름 속에서 막 움직이는 입자들은 전하를 가지게 된다. 확실한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가벼운 입자는 양전하를 가지게 되고 기류를 따라 구름의 위쪽으로 올라가게 된다. 아래쪽에 남게 되는 무거운 입자들은 음전하를 가지게 된다. 음전하를 가진 입자들은 엄청난 힘으로 양전하를 가진 땅을 향해 날아가면서 그 사이에 있게 되는 모든 것을 파괴해버린다. 시속 43만 킬로미터로 움직이는 번개는 그 주변의 공기들을 놀랍게도 태양의 표면 온도보다도 몇 배나 더 뜨거운 섭씨 3만 도 정도로 가열할 수 있다. 지구에서는 언제나 1800번 정도의 번개가 치고 하루에 약 4만 번 정도의 번개가 친다 싶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지구에서는 매초 100번 정도의 벼락이 떨어진다. 하늘은 활발하게 움직이는 곳이다.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지식은 놀라울 정도로 최근에 얻어진 것이다. 15. 대략 9천에서 1만 미터 상공에 있는 제트기류는 시속 300km까지 움직이면서 대륙 전체의 날씨에 영향을 준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비행사들이 그곳까지 올라가기 전에는 그런 것이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었다. 오늘날에도 대기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은 겨우 이해되고 있는 실정이다. 흔히 청천난류라고 부르는 파동운동은 비행기 승객들을 긴장시켜주기도 한다. 매년 20회 정도는 보고를 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경우가 생긴다. 그런 난류는 시각이나 데이터로 미리 알아볼 수 있는 구름이나 다른 어떤 것과도 상관없이 일어난다. 아주 조용한 하늘에서 놀랄 정도 심한 난류가 생기는 것이다. 싱가포르에서 시드니로 향하던 비행기가 오스트레일리아 중부를 조용히 지나가다가 그런 난류를 만나서 갑자기 아래로 100m 정도 떨어져 버렸다. 안전벨트를 하고 있지 않으면 천장에 머리를 부딪히기에 충분한 사고였다. 12명이 부상을 입었고 그 중에 한 명은 중상이었다. 왜 그렇게 파괴적인 공기 흐름이 만들어지는가는 아무도 모른다. 대기에서 공기가 움직여 다니는 과정은 지구의 내부 엔진을 움직이는 것과 같은 대류 현상이다. 적도 지방에서 만들어진 습기가 많고 따뜻한 공기는 대륙간 계면까지 올라가서 옆으로 퍼지게 된다. 그러다가 적도 지방에서 멀어지게 되면 식는다. 그런 공기 덩어리가 바닥에 닿으면 퍼져 들어갈 수 있는 저기압 지역으로 이동한 후에 다시 적도로 움직여가서 순환 과정이 완성된다. 적도 지방에서는 대류 과정이 비교적 안정하기 때문에 대개 맑은 날씨가 유지된다. 그러나 온대 지방에서는 그 양상이 훨씬 더 복잡해서 계절과 지역에 따라서 다르고 공통적인 특징도 없기 때문에 고기압과 저기압 사이에 끊임없는 경쟁이 나타나게 된다. 상승하는 공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저기압은 물 분자들을 하늘로 끌고 올라가서 구름을 만들고 결국은 비가 내리게 해준다. 따뜻한 공기는 차가운 공기보다 더 많은 양의 수증기를 포함할 수 있다. 그래서 열대지방이나 여름에 더 많은 비가 내린다. 결국 저기압 지역은 구름과 비가 많고 고기압 지역은 햇볕이 쬐이고 맑은 날씨가 된다. 저기압과 고기압이 만나면 구름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서 아무런 특징도 없이 하늘을 두껍게 뒤덮는 층우는 습기를 머금은 상승기류가 그 위에 있는 안정한 층을 뚫고 올라갈 힘이 없어서 천장에 닿은 담배연기처럼 옆으로 퍼지면서 만들어진다. 실제로 바람이 불지 않는 방에서 담배연기가 어떻게 피어오르는가를 관찰하면 대기에서 일어나는 많은 현상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처음에는 연기가 곧바로 위로 올라간다. 그런 움직임을 람이나 흐름이라고 부른다. 그런 후에는 연기가 옆으로 퍼지면서 굴곡이 있는 층을 만든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슈퍼컴퓨터와 정확하게 통제된 환경에서 얻은 측정감을 사용하더라도 그 물결 무늬의 형태를 정확하게 알아낼 수는 없다. 그러니까 외전하면서 바람이 불고 있는 엄청나게 큰 세상에서 그런 움직임을 예측하려는 기상학자의 일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태양에서 오는 열이 균일하게 분배되지 않기 때문에 지구상에서 대기압의 차이가 생기게 된다는 사실뿐이다. 공기는 그런 불균형의 상태로 남아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곳저곳으로 돌아다니면서 다시 평형을 이루려고 한다. 바람은 단순히 공기가 균형을 회복하려는 노력일 뿐이다. 공기는 언제나 고기압 지역에서 저기압 지역으로 움직인다. 풍선이나 공기 탱크 속에 들어있는 고압의 공기가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려고 얼마나 애쓰는가를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가 될 것이다. 그리고 고기압과 저기압의 압력 차이가 클수록 바람이 더 세게 불게 된다. 한편 한 곳에 축적되는 것들이 대부분 그렇듯이 풍속도 지수 함수적으로 증가한다. 그래서 시속 300km로 부는 바람은 시속 30km로 부는 바람보다 단순히 10배 더 강한 것이 아니라 100배나 더 강하게 느껴지고 피해도 그만큼 더 커진다. 수백만 톤의 공기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런 가속 효과는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게 된다. 적도지방의 태풍은 24시간 동안에 영국이나 프랑스와 같은 중간 크기의 부유한 국가가 1년 동안에 쓸 수 있는 에너지를 방출해버린다 싶지. 대기가 평형을 되찾으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아낸 사람은 다른 곳에서도 이름이 등장하는 에드먼드 헨리였다. 그런 주장은 18세기에 그의 동료였던 브리턴 조지 헤들리에 의해서 더욱 발전됐다. 그는 상승하고 하강하는 공기가 세포를 형성한다는 사실을 밝혔고 훗날 그것은 헤들리 세포로 알려지게 됐다. 변호사였으면서도 영국 사람답게 날씨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헤들리는 세포들 사이의 관계, 지구의 자전 그리고 공기의 편향 때문에 무역풍이 생긴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런 상호작용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밝혀낸 사람은 1835년 파리의 에콜 폴리테크닉의 공학 교수였던 구스타프 가스파르 드 코리올리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코리올리 효과라고 부른다. 코리올리의 또 다른 업적은 지금도 코리오스라고 알려진 물 냉각기를 개발한 것이다. 지구의 회전 속도는 적도지방에서는 시속 1666km 정도로 매우 빠르고 극지방으로 가면 점차 느려진다. 예를 들어서 런던이나 파리에서는 시속 960km 정도가 된다.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해보면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 이유는 분명해진다. 적도에서는 똑같은 자리로 되돌아오려면 자전하는 지구가 약 4만 km라는 먼 거리를 회전해야만 한다. 그러나 북극에 있는 경우에는 한 바퀴를 자전하더라도 몇 미터만 움직이면 된다. 물론 두 경우 모두 다시 제자리로 되돌아오기까지는 24시간이 걸린다. 따라서 적도에 가까이 갈수록 자전 속도가 빨라진다. 공중에서 지구의 자전에 대해서 수평으로 움직이는 물체가 충분히 멀리 날아가게 되면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북반구에서는 오른쪽으로 휘어지고 남반구에서는 왼쪽으로 휘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바로 코리올리 효과다. 일반적으로 이런 효과를 이해하려면 대형 회전목마의 중심에 서서 바깥쪽에 서 있는 사람에게
공을 던져주는 경우를 생각해보면 된다. 공이 바깥쪽에 도달할 때가 되면 이미 목표였던 사람이 움직여갔기 때문에 공은 옆으로 지나가 버리게 된다. 공을 받으려고 했던 사람의 입장에서는 마치 공이 휘어져서 지나간 것처럼 보인다. 그것이 바로 코리올리 효과이다. 고기압이나 저기압이 비틀어지고 태풍이 팽이처럼 회전하는 것도 바로 그런 효과 때문이다. 한 포 사격을 할 때 왼쪽이나 오른쪽을 겨냥해야 하는 것도 코리올리 효과 때문이다. 한 포에서 발사된 포탄은 24km마다 약 90m 정도씩 휘어져서 바다로 떨어진다. 18.